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화폐금융론, 특히 정운찬, 김홍범, 김진일 교수님 교재에서도 정말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바로 오늘 주제,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게 그냥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의 DNA를 만들어버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거든요. 오늘 저랑 이 흐름을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매일 뉴스에서 보는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인지, 그 뿌리를 이해하는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 거대한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대공황 이후에 거의 40년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은 정말 평온했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요하던 평화가 하루아침에 와장창 깨지고 전 세계가 이 거대한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걸까요? 꼭 한 편의 잘 짜인 추리소설 같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범인을 찾아볼 겁니다. 우선 사건의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 시기는 금융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규모 금융위기라는 건 뭐랄까, 그냥 역사책에나 나오는 박물관의 화석 같은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아, 거기 학생,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교수님, 뭐가 그렇게 오랫동안 평화를 지켜준 건가요? 바로 규제 규율이라는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거 쉽게 비유하자면 아주 힘세고 깐깐한 교통경찰이 모든 교차로에 딱 서서 교통 흐름을 일일이 통제하는 거랑 같아요. 정부라는 교통경찰이 금융이라는 자동차들이 과속하거나 난폭운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아섰던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요, 거의 40년 동안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었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믿음은 아주 단단했죠. 하지만 바로 이 깊은 안정감이 나중에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경고음을 못 듣게 만드는 그런 달콤한 자장가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세상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통째로 뒤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 표를 보시면요. 당시의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경제 시스템의 무게중심이 왼쪽에 규제 규율에서 오른쪽에 시장 규율로 완전히 옮겨간 거죠. 정부가 개입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거추장스러우니까 시장이 알아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시장 규율은 뭔가요? 네, 아까 그 교통경찰 비유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시장 규율은 뭐냐면 모든 교차로에서 교통경찰을 그냥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죠. 운전자들이 사고 나기 싫어서 알아서들 잘하겠지. 신호등이나 경찰 없어도 교통은 저절로 완벽하게 돌아갈 거야. 시장이 스스로 경찰 역할을 할 거라는 아주 낙관적인 기대였습니다. 자, 그럼 교통경찰을 없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기 숫자들이 그 답을 보여주는데,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이 도입되고 나서 약 20년 동안 전 세계 93개국에서 무려 114번의 대형 교통사고, 즉 시스템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이전 40년의 평화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숫자죠. 시장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경고등이 번쩍번쩍 켜졌는데도 당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저건 우리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위기는 저기 개발도상국들 문제지 우리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바로 이 치명적인 오만이 곧 닥쳐올 재앙의 무대를 완벽하게 세팅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드디어 2008년 위기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어떻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 한가운데서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저는 이 상황을 머니범, 우리말로 하면 돈폭탄에 비유하는데요. 아주 복잡한 금융공학 기술로 만든 상품들 속에 아무도 그 진짜 폭발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험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는 시계가 조용히 똑딱똑딱 거리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럼 그 폭탄의 뇌관은 뭐였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죠. 바로 이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신용도가 낮아서 원래 같으면 대출받기 힘든 사람들한테까지 집사라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당시에는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아주 작은 부품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작은 나사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날려버리는 뇌관이 되고 맙니다. 2007년이 되자 이 위험한 대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한폭탄의 도화선에 드디어 불이 붙은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있다는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조차 그 타들어가는 도화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 치명적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당시 정책 당국자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지는 정말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발밑에서 땅이 꺼지고 있는데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모양을 걱정하고 있었던 셈이죠. 폭탄이 터지기 직전인데 물가 상승을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고민했다니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마침내 그 누구도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그 폭탄이 전 세계의 눈앞에서 터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우리가 알던 세계 경제는 영원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위기가 얼마나 빠르고 파괴적으로 확산됐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서브프라임 문제로 시작된 작은 균열이 불과 1년 뒤인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면서 모든 걸 집어삼켰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고 주식시장은 붕괴했으며 인류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 그 문제의 진원지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전체 규모가 바로 이 금액, 1조 달러였습니다. 물론 엄청난 돈이죠. 하지만 이건 다가올 진짜 충격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1년여 만에 미국 주식 시장에서만 8조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경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1조 달러짜리 문제가 무려 8배나 큰 충격으로 증폭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서로 얽히고 설킨 현대 금융 시스템의 연쇄 반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폭발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 폭발이 남긴 깊은 상처와 폐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위기의 충격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는 유럽으로 번져서 재정위기를 일으켰고 그 후로도 세계 경제는 수년간의 깊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죠. 전 세계 경제가 비로소 다 같이 회복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건 위기가 터진 지 거의 10년이 흐른 2017년이었습니다. 세상은 마법처럼 짠! 하고 회복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솔직히 좀 복잡하고 머리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융을 공부하는 건 단순히 학점을 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복잡한 세상을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두 발로 단단히 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 세상을 꿰돌아보는 통찰력을 얻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위기가 어떻게 잉태되고 폭발하고 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그 전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다가올지 모를 다음 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 그리고 바로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화폐 금융론을 더 깊이 공부해야 할 이유일 겁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